조선은 문명의 규모나 수준에 비하면 근대의 물질적인 문화기구 같은 것이 너무 늦게 등장하는 편인데, 특히 서점도 굉장히 늦게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서점이다 학교다 이런 게 1900년대 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운하게도 식민지화를 겪게 돼서 이제 그게 한번 방향이 끊기고 달라지는 거죠. 근대문헌의 유통과 출판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신 천정환 선생님 모시고 근대문헌의 특징과 대중 독자층의 형성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정환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뿐만 아니라 문헌 전문가로서 근대의 책 읽기에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작가를 위주로 보던 관점에서 독자를 위주로 보는 관점으로 연구의 시각을 바꾸셨잖아요. 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문학 연구와는 약간 다른 지평을 열어서 독자라는 존재를 부각하고 또 문학사의 틀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게 맞고요. 또 마침 이제 그때 분위기가 문학 연구와 한국 문학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분위기였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는 주목해야 된다. 대중 독자층이 형성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선은 문명의 규모나 수준에 비하면 근대의 물질적인 문화기구 같은 것이 너무 늦게 등장하는 편인데, 특히 서점도 굉장히 늦게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서점이다 학교다 이런 게 1900년대 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운하게도 식민지화를 겪게 돼서 이제 그게 한번 방향이 끊기고 달라지는 거죠. 1920년대가 되면 다시 폭발하면서 그 중간에 3.1운동이라는 또 정치적인 엄청난 계기가 있고,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종의 문화혁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학교, 근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지고 또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했던 게 아닌가 해서 근대적 대중독자가 그때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셈이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도 3.1운동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맹률의 하락은 어떻게 일어났죠? 식민지화가 되고 난 뒤에 그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어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지 식자 행세를 하거나 문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교육의 기회는 제대로 평등하게 주지 않고 또 한글은 전시하고 또 일본어를 제대로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고 가다가나 히라가나도 배워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 식민지인들한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일관된 문맹률 또 문식률 통계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육에 대한 의지, 배워야 잘 살 수 있다는 의지가 모든 조선 사람들한테 공통이었고, 모든 정파가 동일하게 식민 당국에게 막 그걸 요구했거든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럼으로써 어쨌든 급격하게 일본어든 한글이든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던 건 식민지 시대 내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중앙도서관에 약 200여 종의 딱지본 소설이 이제 수장되어 있는데요. 이 딱지본 소설은 예전에는 뭐 육전 소설이라든지 싸구려 소설이라고 얘기되면서 저평가된 적도 있지만, 사실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종의 딱지본이 있는데, 하나는 광활루 특별춘향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익살주머니라는 책인데, 춘향전은 워낙 너무 인기가 많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재편집되고 또 재서술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판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종인 것 같고요. 익살주머니는 그야말로 이제 요즘으로 치면 개그 모음집 뭐 이런 건데, 소화집, 예, 뭐 그런 건데, 저런 책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시대 때는 책을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시기잖아요. 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중 독자가 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향유한 독자층은 상당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이 책이 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0년, 60년대 걸쳐서까지 특히 이제 지방이나 또 나이 든 독자층들이나 상대적으로 문해력이 낮은 독자층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기능을 했는데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턱을 낮추고 되게 다양한 실험적인 대중문화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뿌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중문화의 지평이 넓어져 온 게 사실이겠죠. 한국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는 한선 순보를 비롯하여서 저희 중앙도서관에 대한민국 신보 그리고 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보가 소장되어 있는데요. 대한민보는 특히 사파가 수록된 것으로 큰 가치를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문에 사파가 수록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성순보, 대한민보 이렇게 보면 신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네요. 하나는 문자 표기 체계가 어떻게 달라져 갔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전에는 전적으로 한문에 의지하던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보는 사파를 수록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한국 근대 최초의 만화, 시사 만화가 실린 거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중요성 내지는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진이 대중매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좀 더 많은 대중이 점점 신문 같은 미디어를 보게 될 때 또 정보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정서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됐을 때 사파나 만화가 엄청난 구실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한민보 사파가 중요한 이유가 당시의 국제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책략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렸잖아요. 사설로 애국 계몽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의 강대국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건을 어떤 표상과 어떤 재현 방식으로 작가가 해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신문일 것 같습니다. 근대 책 읽기 읽으면서 이제 놀랬던 사실 중에 하나가 1930년대 통계를 보면 한 사람당 보통 30여 통의 편지를 썼고 또 문식자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여 통의 편지를 썼다. 당시 편지 열풍이 대단하였다. 그리고 또 미문충동의 경향성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시로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방법이 편지 쓰기, 전보 붙이기 였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카톡 보내고 댓글 달고 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편지를 써서 자기를 표현하고 친교든 우정이든 사랑이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문 열풍이나 특히 이제 근대문학과 더 깊이 관련되는 부분은 연애 편지 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잘 쓴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한 전범과 글쓰기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런 훈련과 관련해서 노자영 같은 사람이 그런 교재 비슷한 문법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고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여기도 보면 연애소설이라고 떡하니 써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나?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연애란 것이 열풍이 막 있을 때 일리아스 그리스 신화 일리아드를 연애소설이란 딱 연애소설을 라벨링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잖아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연애 뭐가 붙으면 읽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붙인 것 같고 상업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발생에서도 김동인이나 염상섭 같은 사람의 초기 소설이 편지체로 되어 있죠.
제주왕도서관은 창간호 잡지를 150종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잡지의 경우에 1920년대 개벽이나 창조 등등 하는 순수 문예지가 나오다가 1930년대에 대중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잡지로 삼천리와 별공곤에 대해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 삼천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 진행하셨죠? 20년대 말에 시작해서 30년대 전체를 관통하는 잡지거든요. 김동환이라고 하는 문화민족주의자가 만든 잡지여서 삼천리란 제목이 상징하듯이 조선 자체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맥락에서 민족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걸 위한 담론지, 대중지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150호가 넘게 발간이 됐죠. 그러면 당시에 가장 많이 읽힌 잡지라고 봐도 무리가 없나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면 구성도 좀 특수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복잡하고 그야말로 잡스러운 잡지, 모든 걸 모아놓은 잡지. 당시의 대중문화, 당시의 대중정치, 대중사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별공고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대중지로서 개벽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잡지 역시 잡지 역사에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천도교 종단이 20세기 초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단지 천도교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개벽이라는 잡지였는데, 개벽은 별곤곤이나 삼천리에 비하면 훨씬 진지한 잡지였습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포함한, 그리고 중요한 문학 작품들도 개벽이 엄청 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벽은 오래 못 가고 일제히 타겟이 되면서 폐간을 하게 됩니다. 개벽이라는 진지하고 중요한 잡지가 폐간된 이후에 천도교에 새롭게 낸 잡지가 이 별곤곤이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대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잡지이고, 여기 보면은 그 창간호에 독서도 하나의 취미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발언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취미 잡지를 표방을 하죠. 좀 더 높은 수준의 더 대중적인 근대적인 취미를 만들어 보급하고 싶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잡지 같은 것을 보는 일이고, 그 잡지를 보는 일을 대중들에게 더 많이 퍼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건곤 창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하나의 취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잡지를 창간했다는 것부터가 대중 독자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특히 잡지는 창간호의 경우에는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잡지를 만드는 주체들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독자들에게 팔고 싶은 상품,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가장 공을 들여서. 그렇죠. 가장 공을 들여서 머리를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다 짜내서 거기다 뭔가 녹이는 거기 때문에 창간사 중에서도 명문이 많고 창간호의 표지들은 그 잡지의 지향을 보여주고요. 잘. 그래서 그것만 모아도 가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어떤 시대의 정신이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방문문고의 문고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김소월이나 이호석, 김동인 모두 1930년대에 이렇게 문고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고전의 정전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방문문고나 조선문고를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는 한국사 전체에서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선별해서 삼국사기도 들어가고 또 전근대의 중요한 문헌들 몇 가지를 뽑아서 포함시키고, 근대문학의 연조가 30년, 4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그 문고본이나 전집에 포함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대문학 30년, 40년을 돌아보면서 임화가 그런 걸 쓰거든요. 30년대 말에 가면 우리 근대문학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다, 이런 걸 막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회고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물질화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도 대부분 통용될 수 있는 라인업과
또 시각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전화라고 말하는데 정전화의 과정을 최초로 30년대 후반에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구체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인 텍스트를 선별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비판의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후대의 학자나 비평가 교육자들이 항상 돌아보고 그것이 이제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930년대 정전의 형성 과정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정책적 차원이나 학교 제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문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특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30년대 후반, 40년대 초가 되면 그 일제가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고 38년에 총동원 체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동원할 만한 정당성, 또 문화적 동질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전쟁이지 조선 사람들의 전쟁은 아닌데 그때 내선 일체의 문화적인 또 동시에 폭력적인 그런 정책들을 급격하게 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조선의 정신, 조선의 전통, 또 한글, 또 그 글쓰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뭔가 이렇게 사실은 얼마 안 된 우리 거지만 나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맥락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최정환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문학의 위기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 문학사, 문화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기치 않게 외국에 자주 나가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 교육, 한국 문학, 한국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교류나 지원 또 상호 교류 같은 게 중요해져 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학은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까지는 더 중요한 학문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전체 인문학 안에서도 위상이 엄청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지 않았던 보람이자 또 다른 공부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